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0월 28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증, falsification, conjecture and repetition, 추측과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반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과학은 반증 가능성으로 인해서 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진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실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진실의 수준은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수준에서의 진실일 뿐이란 한계가 있다. 라고 어떤 유튜버가 영화 유튜버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는데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면은 따라서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박진 개념을 추가로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진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요 한자 뜻대로 한다면 진리에 아주 근접하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영어로도 truth, police to life, 그 다음에 verisimilitu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진 개념에는 verify 검증에 관한 개념도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것은 경향신문 노승영이라는 번역가가 2018년 10월경에 기고한 글인데 추측과 반박에서 포퍼가 제시한 과학관을 반증주의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어떤 명제가 과학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관찰을 통해 반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니콘이 존재한다라는 명증은 반증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이지 않지만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는 검은 백조가 한 마리라도 관찰되면 반증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 반박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들다가는 논쟁의 장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런 자세는 정치에도 조금 정치인들이 겸손히 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은 백조를 인용한 유명한 책이 있죠. 탈레브 월가의 현자라고 하는 탈레브 씨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히트를 했죠. 원래 국내에서는 리퓨테이션을 이 연대 철학과 교수인가 그러신데 이한구 교수라고 논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논박이라는 게 번역이 제 생각에는 일본 책을 번역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논박이라는 용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박이라고 일반적인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로 이렇게 변경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뉴욕시 교사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어느 편인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페이스 카림이 CNN 보도 내용입니다. 20년 넘게 공립학교 교사로 지내온 로젠버그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그녀가 교육자로서 다뤄야 했던 가장 분열적인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질문을 학습 경험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로젠버그의 우려는 양극화되고 있는 국제적 갈등에 대해 교실 안팎에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미국 전역의 교육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미국 작가 리프크 에베이드의 어린이 책 바바 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에서 이 책은 그녀의 문화유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어린 팔레스타인 난민의 여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책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모들과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선생도 힘들다. 부모들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도 좀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팔레스타인의 한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출신 교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왜 전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자신들의 우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서로의 관점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까 그 로젠버그 그 교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녀는 전쟁에서 민간인이 다칠 때마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그 국민들은 전쟁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민간인의 이 희생 또는 그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한 전쟁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의견을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그 고민거리가 뭐 우리나라처럼 그 학생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힘들어 해가지고 자살하는 수준 그런 수준의 교사들 수준하고는 영 차이가 있게 느껴지네요. Why, 왜?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보안군 대원들이 2023년 10월 12일 이스라엘 키부츠 레임에서 가자 국경 근처에서 하마스 무장 세력에 의해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납치된 초신성 음악 축제 현장에서 신원과 신상 정보를 찾고 있다. 레온 릴이라는 기자의 이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 이스라엘인들의 그 인질과 희생, 사망에 대해 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이 그 폭격에 의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쪽에 허물어진 건물에서 생존자와 부상자들 또 그 희생자들의 시신을 찾고 있는 10월 26일이죠. 그런 사진이 또한 대비해서 그 한번 편집을 해 봤습니다. 하나의 땅, 두 민족의 비극, 두 국가 해법이 현재로는 최선. 카이로 김기훈 특파원과 김보라 기자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늘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기습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주민의 증언이고요. 1948년 첫 나크바 아랍어로 재앙 당시 대규모 강제 이주를 말함. 이후 두 번째 나크바가 올까 두렵다. 이 땅을 떠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팔레스타인의 위임 통치의 비극. 19세기 말 시온주의를 앞세운 동유럽 유대인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400년간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많이 온 사람들이 동유럽 출신들이라고 하면은 아슈케나지 유태인이라고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카자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 공부에 의한 거는 카자르 이 유목민족이고요. 어, 그 카자흐스탄에서의 유명한 영화는 여왕이 페르시아 왕을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카자르 제국이라는 것까지 크게 커졌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카자르하고 카자흐스탄하고는 지금 약간 식별이 됩니다만은 그 출신 성분들은 다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자르 제국 때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것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건국과 팔레스타인 나크바, 잇따른 화해 결렬과 가자지구 봉쇄,
두 국가 해법 최선은 아니라 해도 그래서 이집트에는 과감하게 전쟁에서 취득한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반환을 했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후 이집트와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 아랍 중동 그런 회의들이 열렸죠. 어떻게 할 거냐. 뭐 근데 명확한 이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우리나라 신문이 1947년 이전과 현재 2005년 이후에 이스라엘 흰색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커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지구, 왜 그 동쪽에 있는데 서한지구나 했더니 요르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웨스트 이 뱅크라고 부릅니다. 웨스트 뱅크, 지구를 뱅크라고 부르는 모양인데요. 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그 수가 서한지구도 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해서 차지한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내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완전히 사견입니다만은 차라리 이스라엘이 새로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책임이 크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강그룹 대대적 내부감사 중 돌연 압수수색당한 오너 노자훈 이현승 기자 2명이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 24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위치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 수사가 아니네요. 태광그룹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이 진행 중인 사내 특별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누군가 경찰에 일부 의혹을 제보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진 전 회장 공백기간 태광그룹 실세였던 K씨. 이번 사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전직 고위 임원인 K씨 등 태광그룹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히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씨가 롯데 홈쇼핑 사건을 계기로 오너 신뢰를 잃었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2022년 작년 2월에 경영협의회를 통해 다시 경영에 복귀했고 이후 모든 계열사의 홍보실과 법무실, 감사실 등 주요 부서들이 경영협의회 직속 체제로 운영이 됐다. 실제 실권을 쥐고서 흔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오나 이호진 회장이 사내 특별감사 지속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기업 회장치고 혐의 내용이 명확치 않은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분도 뭐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고 또 비리 때문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인데 K씨가 비리에 의해서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보필하는 전문가로서 영입이 됐었는데 아예 그냥 실권까지 그냥 휘어잡은 거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나라면은 월급쟁이는 절대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임원도 월급쟁이긴 마찬가지죠. 늑대와 개라고 비교한다면은 모든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은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 야생 늑대는 아닌 거죠. 자기가 주인이어야만 늑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개같이 충실해야 되는 것이 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따위 교육들을 했는데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뭐 배가 산 위에 올라가는 형국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위계 질서가 뭔가 이거 잘못된 거죠. 이 태광 그룹이 태광 실업하고 좀 틀립니다. 태광 실업은 신발 만드는 데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아주 충성맨인
사람하고 이름은 태광은 같지만 그쪽은 태광실업이고 이쪽은 태광산업, 태광그룹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기업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 달 바이든 시 주석 회담 추진에 합의. 데니 캠프 AFP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왕이 부장이 브링컨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정한 11월 달에 그 양국 지도자들이 회담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확정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바이든이 에이펙 회의 11월에 열리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을 초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FP는 이 가능성에 대한 선으로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왕이 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서로 간에 그 패권 경쟁이 있어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은 누가 더 강한 팔을 가졌는지, 더 큰 목소리를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표현이 좀 두리뭉실하게 외교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미 속된 말로 깨갱했다 이런 거 같이 들리네요. 제 얘기는 어, 힘의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결코 아니죠. 어, 그 세계가 틀립니다.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데 이 세계의 패권 경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상대를 죽이냐 아니면 살리냐 이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결코 아닌데 왕위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자기네들 힘이 약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유재인 기자 조선일보에서는 바이든 시진핑 4달 정상회담 개최라고 확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인용은 AP 등 외신을 했는데 등이라 그러면 AFP도 봤을 텐데 어떻게 이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이런 보도를 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7일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왕이 부장이 회담을 나누는 자리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한다고 했다. 솔직히 경쟁을 하는데 열린 소통 채널을 한다. 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 석유 공영 정제마진 하락, 석유화학 사업 부진의 어닝 미스. 우리나라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경미 기자 블로터. 최근 미국 석유 생산에 집중하며 메가디를 성사시킨 미국 석유 공영 엑슨모빌과 세브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뭐 쭉 해서 그 좀 예상치보다 좀 낮다 이런 얘기고요. 아, 실적이 안 좋은 데를 그 카자흐스탄 탱기즈 유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 비용 상승이 또 실적 부진의 이유로 됐다. 대대적으로 그 탱기즈 유전에 증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자본을 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엑슨모빌에 대한 미국 1위 기업에 대한 엑슨모빌도 마찬가지로 그 예상치보다 이익이 좀 적게 났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석유 가격이 내려갔는데 세계 분쟁이 발생하면 석유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옛일이 된 듯하다. 미국이 최대 산유 수출국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을 일어나서 그 석유 가격이 올리면은 그 석유를 수출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아마 그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 자금을 그 모으는데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또 미국 전략에 휘말리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감산 운운 해가지고 또 가격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요거는 그 최악의 수다라고 일본 그 경제평론가가 또 얘기하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뇨한 TK, PK 스타의원 서울서 출마해야 박국희 김태중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희망이 없더라도 뚝심과 용기가 있는 계백장구 같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서울에 출마해서 장렬히 전사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1호 안건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대사면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건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나쁘지만 개혁은 좋은 것이다. 참 혁명이나 개혁이나 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혁명은 사람이 다친다. 여기에서는 이제 쿠데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밀고 당기면서 절충안을 이끌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협상을 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 회의 때 또 나와 다른 의견이 있어서 투표에 붙이고 과반수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볼 땐 나도 독재자지만 난 귀가 얇은 사람이다. 나폴레옹은 용기 있고 미련한 장군이 사고 친다고 했다. 나는 용기는 있지만 모르면 들을 줄도 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압적인 힘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군, 검찰, 경찰, 의사들은 책임감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재도 한다. 군대가 점령할까요? 라고 투표하겠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걸 까라고 하라. 나 재혼하고 마누라 애하고 잘 살고 있다. 요거 이 인요한 씨를 공격하는 또 야당 세력이 뭔가 집요하게 약점을 찾으려고 요즘 뭐 들썩이는 모양이에요. 국가와 당을 먼저 생각하면 처신이 뻔하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세계 최고로 좋기 때문에 이런 대화 자체가 난센스다. 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다만 안 할 뿐이다. 인요하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뜻밖의 인선, 호남과 경상도가 화합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뇨한 씨의 그 사진입니다. 전세금 급등에서 쫓겨났다. 캐나다에서 노숙자가 급증. 캐나다에서 월세와 부동산 가격 급등해서 노숙자가 급증했다. 동북 해백주의 노숙자 대도시인 몬트리올 중심이었으나 9월에 공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둘 중 한 명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노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르다코 코데시처럼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2년 사이에 그 주내의 노숙자 인구는 44% 증가하고 지난해 1만 명에 달했다. 반빈곤단체 대표를 맡은 캐린 루이저는 캐나다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선주 민족 중에서도 특히 선주민 이누이트들이 많다고 한다. 결국 원주민 인디안 이누이트들이 고생을 하는군요. 올해 인플레가 가속하는 가운데 현재는 통계보다 훨씬 나쁘다고 우려한다. 이제 수입의 범위 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임대료가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출근 전에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일과다. 실제 인원은 연방정부가 현재의 축의 3배에 이를 수 있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캐나다도 이 지경이네요. 트리도 총리는 지난달 수입이 충분히 있는 사람조차 주거 확보에 고생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시사통신의 글인데 AFP, BBS, BB뉴스를 인용을 또 한 것입니다만은 댓글을 읽어 중에서 이런 글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네요.
캐나다에서 몇 년 살다가 왔는데 퀘벡의 겨울이 매우 추위가 장난이 아니다. 녹차는 동사하게 되어 있다. 30년 전에는 이른바 원룸이라고 월 800달러, 그냥 80만 원, 원룸이 8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죠. 음, 30년 전에도 80만 원인데 지금 2,000달러, 그러면은 그냥 200만 원 정도 들 것이니 임금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당할 수는 없죠. 어, 일본이 그 신입사원들이 지금도 한 15만 엔 정도 선이니까 150, 월급 받아도 월세도 못 낸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진짜 살기 힘들다는데, 아, 그 처가 쪽에 그 이 캐나다로 이민 간 그 조카 애가 있는데, 조카 계집애인데 그 애 그가 병이 있어가지고 어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집을 구한 건지 참 그 고민되네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아마 자기 집 아직 못 산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삼성을 제친다. 미일 반도체 통합에 의기투합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 간 통합이 무산됐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주도권 탈환을 노리는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WD가 2년 동안 야심찬 합작 연행의 시도는 마침내 벽을 넘지 못했다. 반도체 자존심 회복하려는 일본이었는데, 이게 그 컨소시엄에 SK 하이닉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SK가 불리할 게 뻔하니까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백지화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뉴스 이전에 한 이틀 전인가 일본 뉴스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 같은데, 일본 플러스 TSMC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은근한 그 구구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대만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하는 이유가, 아주 이 대만이 그렇게 큰 이유는 일본의 그 제조 기술을, 또 제조 정신을 배워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에, 일본하고 TSMC는 친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 대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많이 잡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이 친일적인 그런 관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만을 중시하는데, 또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는 대만이 맥히면은 오키나와도 위험해지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이 진짜 막장에 가서 일을 저지른다면 대만만 침공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 오키나와부터 칠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대만은, 오키나와가 먹힌다 그러면 그건 대만은 침공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 중국에 귀속당할 거 아닌가. 아, 근데 오키나와를 치면은 이제 그 중일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중일 전쟁인데 그것은 그냥 또 소설 같은 시나리오 생각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길한 예감, 여러 나라에서 연쇄적으로 몰락했다. 아시아 외환 위기의 재래도 있지 않겠나. 아사카 유타카라고 경제평론가가 한국의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지 보자.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를 다루겠다. 법인 파산이 2008년 리먼 쇼크 때의 7 내지 8배다. 영업하고 이제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은 상장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한국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본 경우에는 무려 42.3%까지 이른다. 이건 뭐 거의 그 경쟁은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2017년에는 이 비율은 32.4%였으므로 5년간 거의 10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에,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팬데믹 뭐 이런 얘기도 했으면 단 이러한 한국의 자영업자 폐업의 흐름은 상당히 장기적인 트렌드이기도 하다. 최근 금리 상승의 탓맛은 아닐 것이다. 구조적으로 그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를 은근히 비꼬는 것 같아요. 음, 개인 사업자,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있는 경우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5.4% 정도 됐다. 1년 전에는 4.2%여서 1년간 1.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뭐 국회에서 그 민주당 애들이 은행 횡재세군요. 횡재세를 걷겠다. 이렇게 뭐 말까지 나왔죠.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이미 GDP의 108%에 달한다. 참고로 일본은 65.2%로 GDP 대비해 보면 한국은 일본의 1.5배가 된다.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으면서도 가계부채가 GDP의 108%라면은 이거 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체 인구의 9%가량이 다중채무자다. 이렇게까지 또 조사한 게 있네요. 세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에 달한다. 엄청 많네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데빗 서비스 레이쇼 부채 뭐 율이라고 얘기할까요? 부채 서비스율 61.5%. 이거면은 월급 25만 원의 사람이 그중 15만 원을 빚상환에 돌리는 듯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매우 이상하게도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은 작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하락세로 돌아선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황당한 생각이 퍼진 결과 거품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거는 미친놈들이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전국민 투기화 로 뭘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이라도 그러니까 중국의 새끼들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권 하는 애들이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바꾼 게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상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봤지만 미국이 고금리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에 빠진 상태에 빠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리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위험 상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IMF 사태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괴로워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이제 일본은 자기 스스로 좀 위로를 하네요. 일본은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로 잘하니까 부담이 작아서 있지만 일본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고의 비명이 커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세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의 고통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파격적으로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석유 생산을 일시에 강화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는 감산하겠다고 선택 사항조차 뽑지 못했을 것이다. 가격이 낮은 마당으로 감산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석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감산을 해서 석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또한 자살행위일 거다. 좋아지는 것은 아마 미국만 좋아지겠죠. 그 석유 인제는 수출 국가니까 그 유럽에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가 이제 유럽이나 뭐 동아시아도 다 중동에 그 이 의존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았었는데 미국이 이제 자체 그이 산유국 내지는 세일석유 혁명으로 수출까지 하니까 미국은 어디하고 교육은 안 해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혼자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고 전 세계 미군들을 주둔시키면서 그 돈을 써가면서
자기네들의 그 세계 재패, 지배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 문제보다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강권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훨씬 중대한 과제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훨씬 큰 과제에 대처하려면 화석 연료에 중점적으로 투자함을 세계는 선택했어야 한다. 이것도 오늘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세계 리더들은 탄소의 목소리에 거역하는 것을 피했다. 금융 세력들이 요구하니까 이것이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는 미 달러 금리가 점점 오르고 덩달아 세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 것이다라고 어, 히스토리컬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흐름이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들의 연쇄 폭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에서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아니기는. 뭐 이런 쪽으로 어떤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요다가 최근에 다른 뉴스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그 하이브리드형 이거를 아직 계속 고집하고 있고 전기차도 물론 하지만은 그 생산 비중이나 이런 비율을 좀 늦게 시작했죠, 전기차를. 도요다는 전기차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얘기하면은 우리 가계부채가 GDP의 108%라는데 자기가 100만 원 번다 그러면 108만 원이 부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 한 달치를 다 내도 그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니까 국민 1인당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계부채에 대해 은행부채를 줄여라고 말할 수밖에 좀 없지 않느냐. 저도 그 지금 계산을 정확히는 안 해봤지만은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25% 선이었는데 지금 제가 한 20% 선까지 줄인 거로 산출하면 대충 1년에 한 번 정도 저도 산출을 해보는데 그 레버리지율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줄이려고 지금 저도 좀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중인데요. 에, 결국은 이게 허리를 졸라매면 소비를 좀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줄이지도 못해요. 또 뭐 소주는 먹어줘야지. 또 이런 거 있으니까 소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줄이진 못했는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도 늙은이도 그 늙은이 제가 스스로 늙은이라고 했는데 안 어울립니다만 늑다리라고 그러죠. 늑다리 꼰대가 소비를 줄이면은 경제 지금 노인들 고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은 경제가 그만큼 또 둔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이 없는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해가지고 버는 족족 그 써버리는 그리고 럭셔리한 데 가서 먹기를 좋아하고 엔조이하고 또 그런 풍조들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약도 그냥 또 그 지금 횡행하고 있고 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마약들 하고 자빠지고 여기에 뭐 연예인만 했겠어요? 연예인만 했겠냐 이거죠. 재벌 애들은 또 아니면 정치인들은 이런 거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